안녕하세요. 취미로 다큐 따사입니다. 지난 회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다큐 감독 마이클 무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이클 무어의 가장 최근 작품인 화씨119 트럼프의 시대를 소개해드릴게요. 화씨119 트럼프의 시대는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2018년에 개봉한 작품이에요. 제목에 나오는 119는 2016년 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이죠. 당시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다수가 힐러리의 당선을 확신했고 많은 유명인들이 힐러리 지지 발언을 이어갔었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죠.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화씨119 트럼프의 시대는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인기를 얻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따라감과 동시에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가 당선될 수 없었던 이유를 따라갑니다. 2016년에 민주당 패배를 돌아보며 2018년 공개된 영화 화씨119. 하지만 이후 2024년 트럼프는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지금 이 영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화에 들어가기 앞서 마이클 무어 영화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무어의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감독인 무어가 아주 적극적인 화자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카메라가 대상이나 사건을 가만히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든 당연히 감독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무어의 영화는 감독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무어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영화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이클 무어의 영화들을 보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다루다 보니 좀 정신이 없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거기에 오늘 다루는 영화 화씨119에서는 미국의 제도, 사건들을 관객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또 다소 편향되게 전달하는 면도 있다 보니 좀 따라가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미국의 주요 제도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영화의 내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인기를 얻고 당선되는 과정,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졌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 축을 이루고 또 다른 축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일어난 사건과 시민들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들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에 대해 다뤄볼게요. 지난 회에서 마이클 무어는 모두가 힐러리 당선을 확신할 때도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다고 얘기했었죠. 무어는 무엇을 트럼프의 승리 요인으로 보았을까요? 영화에서 무어는 미국이 좌파의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임신 중절 합법화와 여성의 동일임금, 환경법 강화, 마리화나 합법화, 최저임금 인상, 전국민 의료보험, 대학 무상교육, 무상보육, 노동조합 지지, 국방예산 삭감, 대형은행 해체를 원하고 있고 미국인 대부분은 총이 아예 없고 이민정책이 미국에 이롭다고 여긴다 라고 무어는 말합니다.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죠. 진보적인 시민들이 대다수인 미국에서 왜 주별 선거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앞설까? 무어는 선거인단 제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 살펴볼게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주별 선거인단을 통해 뽑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 선거인단이 뭐냐면 주마다 주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선거 과정을 보면 시민들이 주별로 1차 투표를 해요. 이 투표 결과를 기반으로 선거인단이 2차 투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표를 던지는 방식인 거예요. 각 주는 인구 비례로 선거인단 수를 할당받는데요. 해당 주의 상원의원 2명과 인구 비례에 맞춘 하원의원 수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는 52명의 하원의원과 2명의 상원의원으로 총 54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어요. 와이오밍의 경우 작은 주여서 1명의 하원의원과 2명의 상원의원으로 총 3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이 선거인단 제도는 인구가 적은 주더라도 최소 3명의 선거인단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와이오밍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그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이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선제는 미국의 정체성과 연결되는데요.
미국은 여러 주의 대표들이 모여 건국된 아메리카 주들의 합중국, 미합중국이죠. 그래서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고 군대도 있고 주의회, 주법원, 주정부 이렇게 독자적인 3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전에 연방의 대표자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 각계 주의 독립적인 주권을 존중해야 하고 인구가 적은 주가 인구가 많은 주에 밀리거나 압도되지 않게 보호해야 하는 거죠. 만약 대통령을 선거인단 대신 전체 국민이 한 표씩 행사하여 직선제로 뽑는다면 인구가 적은 주의 주권은 인구가 많은 주의 주권보다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거인단을 두고 진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 선거인단이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Winner takes all, 바로 승자 독식 제도인데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1개의 특별구가 이 승자 독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차 투표에서 시민들이 투표한 비율에 맞게 선거인단의 표가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1차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자에게 그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몰아주는 구조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따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 도시의 선거인단은 10명이라고 할게요. 우선 유권자가 투표를 합니다. 대선 후보 A와 B 중 따사 도시에서는 A가 60%, B가 40%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따사 도시의 승자는 A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따사 도시 선거인단 10명이 투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10명의 선거인단은 유권자 득표율에 비례하게 A 후보 6표, B 후보 4표 이렇게 나눠서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승자인 A 후보에게 10표를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인단 표를 주별로 모아서 이를 기준으로 대선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승자 독식 제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 민주당 우세 지역인 블루스테이트의 공화당 지지자들, 또 공화당 우세 지역인 레드스테이트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소수 의견이 선거인단 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민의와 선거 결과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실제로 이 승자 독식제로 인해 유권자의 실질적 득표율과 대선 결과가 다른 경우도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요.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의 대선을 보면 실제 유권자 득표율은 고어가 약 5만 표 더 받았지만 부시가 대선에서는 승리했습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도 힐러리가 유권자 투표에서는 약 290만 표를 더 받았지만 선거인단 득표는 트럼프가 304표, 힐러리가 227표로 트럼프가 승리했죠. 이러한 문제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거라는 생각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경합주의 선거운동이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한 표라도 더 받아서 주 선거인단의 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지다 보니 이미 지지세가 명확한 주보다는 경합주에 공을 더 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선거인단 승자 독식 제도의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영화를 보면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트럼프 당선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마이클 무어는 그것 말고도 여러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이슈를 몰고 다니던 트럼프를 키워준 언론을 가리키는데요. 여성 혐오, 인종차별 등 트럼프의 문제가 될 발언들을 언론이 그대로 내보냈고 이를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방관하면서 점점 트럼프의 행동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노출되었고 그러면서 트럼프의 세력이 커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민주당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영화는 민주당 경선 논란과 플린트 식수 사태를 다루는데요. 민주당 경선 논란은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제기된 문제입니다. 당시 청년층과 지식인층 사이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열렬히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을 힐러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버니가 밀려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보고 실망한 민주당의 젊은 당원들이 대거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린트시 납수돗물 사태, 미시간주 플린트시가 비용 절감을 위해 상수도 공급원을 바꿨다가 수돗물에 납이 섞이면서 10만 명의 납중독 피해자가 생긴 환경 재난인데요. 이 사건으로 수많은 시민, 특히 아이들이 납중독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어요. 이에 시민들이 격렬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미시간주 정부와 주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은폐하려 했죠. 결국 사건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뒤늦게 일부 책임자들이 기소되고 조사받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이 해결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보인 행동이었어요. 2016년 5월 당시 대통령이던 오바마가 플린트 식수 사태가 전국적 이슈로 번지자 플린트시에 직접 방문하는데요. 강력한 조치와 긴급 지원 등을 기대하던 시민들 앞에서 오바마는 컵에 담긴 수돗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는 플린트 물이 안전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행동이었고, 이를 본 플린트 시민들은 큰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되죠. 마이클 무어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공화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 민주당 리더들로 인해 그들에게 투표한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회의감을 느끼며 투표장에 가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트럼프의 길을 닦아준 치명적인 이유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미국의 상황을 비추는데요. 여기서부턴 다음 회에서 다뤄볼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다큐, 흥미로운 인물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